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은 이딴 테러로 불안감이 높아지며 극도로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차량 한 대가 행인들을 덮쳐 8명이 다치며 한때 테러 불안감이 높아졌지만 단순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에서는 테러 위협 때문에 최대 록 페스티벌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축구장에서는 폭죽 소리를 테러로 인해 1,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테러 공포가 유럽인들의 일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자, 지금 또 이게 방금 여러분 화면이 비쳤는가 모르겠어요. 재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도중에. 이게 문자든 전화가 오면은 일시적으로 끊기거든요. 그래서 또 잠깐 끊겨버려서 제가 새로 또 찍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서 보면은 테러가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테러로 오인해서 벌어지는 소동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테러를 예방한 경우도 아까 있지만 그죠?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일상생활 때 항상 사람들이 경직되어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요즘엔 또 여기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아마 사람들이 생활할 때 항상 마음 편한 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헬조선 이런 말을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바로 아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주요 테러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9.12 테러가 시초지만 이제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테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 테러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 그 IS 테러로 민간인 사상자가 많았고, 그 다음에 아타티르크 국제공항 연쇄 폭탄 총격 테러가 있었고, 이건 이제 불특정 다수의 다국적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꼭 서구의 미국이나 어떤 유럽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보면 특히 이스탄불에서 연쇄 다발적인 테러가 있었습니다. 국제공항, 터키가 서구권에 이제 동조하고 같은 이슬람권 국가인데도 정책이 그런 쪽으로 흐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터키에서도 테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 테러가 항공기 납치보다 좀 더 쉽고 또 공포 효과는 좀 더 크니까 납치보다 이제 그 공항 테러가 좀 더 공포심을 더 자극하니까 이 공항에 대한 테러가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테러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인식이나 이념적 동기를 사실은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터키에서 발생한 테러를 보니까 터키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그 이라크 전쟁하고 시리아 전쟁에 전면적으로 터키가 개입해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같은 이슬람 국가로서 배신감이 요인이겠죠. 테러 목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터키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또 분리 독립을 요구해온 쿠르드족의 테러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또 보니까 세계에서 5번째로 이 큰 도시가 터키 이스탄불인데, 여기 이스탄불이 IS 테러의 주 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7차례 정도 20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죠. 그 이스탄불의 이제 그 명소 중에 술탄 아흐메트 광장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량 폭탄 테러라든지 저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그러는데, 어쨌든 이 술탄 아흐메트 광장 폭탄 테러에서 사망자가 많았고, 그 다음에 경찰서를 습격한 테러도 있었고, 또 찾아보니까
자폭 테러도 이제 이스탄불에서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폭탄 테러, 군부대 근처 시한폭탄 테러 사건, 터키군을 이제 살해할 목적이죠. 뭐 차량 폭탄 테러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또 앙카라의 전시회에서 또 암살하는 주 터키 러시아 대사를 이제 목표로 한 암살 테러가 있었답니다. 어쨌든 터키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를 또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영국 런던 의사당 주변에서 발생한 테러가 유럽 각국의 반이민, 반이슬람 어떤 그 사회 심리를 확산시키게 된 계기인데, 이 테러리즘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상정되기도 하고 뭐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테러는 2016년도 브뤼셀에서 연쇄 자살 폭탄 테러로 32명의 민간인이 죽고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에 딱 1년 뒤에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답니다. 이제 배우가 IS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프랑스 그 대통령 그 당시에 올랑드인데 이 프랑스의 선전포고를 한 IS와 정면 대응을 선포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브레셀 공항, 그 다음에 지하철역 테러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니스에서의 테러, 이게 이제 차량 트럭 돌진해서 사망자가 86명, 부상자가 202명, 엄청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뮌헨에서 총기 테러가 있었습니다. 7월 달에 쇼핑몰 인근 맥도날드에서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있겠죠. 맥도날드에서 시작해가 10명이 죽고 21명이 부상했고 이런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은 어떤 그 정말 그 문화적 어떤 차이나 어떤 배타적인 그런 어떤 속성이 다 이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13 찾은 자료가 그 외에도 또 많습니다만 내가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알려주기는 좀 그렇고 여기 있네요. 프랑스 성당 테러가 또 있었고요. 그게 이제 7월 달인데 하여튼 이런 테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러와 관련해서 이제 각국 정부가 대응하는 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유럽이 사례지만 보고 우리가 혹시 우리한테 발생할 수도 있을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테러에 대한 이념적 대응을 보면은 테러 행위가 특정 종교적 이념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이론적 측면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다르죠. 이 이념이 인간이 처한 상황과 또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변형도 일어나죠. 테러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인식이 사실은 정말 최적화된 인식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테러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념에 대해서 일단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테러의 효과가 상대의 의도와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아예 처음부터 막 포기해버리게 되고 상대와 협상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된다면은 해결은 영구적으로 이제 영원한 거죠. 해결 방식이 없는 겁니다. 목숨을 담보로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테러 행위자들은 사실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특히 종교적 테러 집단은 그 어떤 사회 체제에 대한 지배나 정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유럽 사회가 진보주의적인 좌파 정부의 복지 정책과 또 나토와의 어떤 공동 안보 전선, 그래서 사회가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갈등과 심리적 불안 상태가 테러 때문에 이제 증가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불어권이나 네덜란드권으로 나뉘어 있는 벨기에 같은 경우에 벨기에가 나라가 크지도 않죠. 내부 갈등이 심해가지고 경찰이나 정보기관 같은 국가기구가 약화된다든지, 예? 그래가 이게 이슬람 이슬람 이주민들이 피해도 당했지만 어쨌든 테러의 원상이 된 게 이 벨기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사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유럽 각국에는 이런 테러나 이주민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에 제일 테러가 많았다 했죠. 아까 연말에는 일주일 동안 무슬림의 테러 예상 신고 건수가 600건이 접수되는 등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긴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면 의심돼도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일매일 생활할 때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런 게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생활할 때 항상 뭐 아까 폭죽만 터져도 놀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럽 각국이 수용한 아랍 이주 난민의 사회 통합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아직도 뭐 사회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걱정이 있고, 이주민 개방 정책도 그래서 이제 특히 극우주의자들에 대해서 극우주의자들이 많이 이제 압력을 가하죠.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아까 연속해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이제 찾아보니까 유럽의 그 무슬람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슬람의 독특한 관습으로 현대적 교육보다는 종교적 신념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더불어 실업률도 보면은 이제 그 토착인들보다 아무래도 높죠. 이주 무슬림 인구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다면. 그래서 주류 이슬람 본거지인 중동보다는 이렇게 이슬람에 대한 문화적 거리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한 지하드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보습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2, 3세대들이 그 꼬임에 잘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럽 지역의 경우에 전통적인 그 기독교 사회에 무슬림 난민이 유입됨으로써 사회 통합이 불안정성이 이제 좀 커지는데, 통합 과정에서 테러 발생 빈도가 또 확대되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파리 테러에 난민 출신이 가담했다는 그런 내용이 또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난민 유입을 경계한다든지 이렇게 이어지고, 또 중동 난민 유입에 따라서 사회 통합 토대가 약해지니까 장기적으로 그 사회의 정체성도 약화되는 겁니다. 유럽 사회 자체가. 그래서 유럽 지역이 1960년대 이후에 계속되었던 그 다문화와 관련된 행정이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난민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기독교 사회에 동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주민 그 난민들이 노동에 이제 적응하는 숙련도라든지 이런 게 좀 만약에 쉽지 않을 경우에는 이주민이 현지 환경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반사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슬림 난민에 대한 지원 수준에 따라서 국가별로 취약계층이 이 토착인들하고 다수사회의 그 사람들하고 이제 차별이 좀 많죠. 해서 물론 역차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도 되고, 최근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부가 난민을 현지인보다 더 배려하는 바람에 본국인들이 오히려 불만이 높아지죠. 우리도 지금 댓글에 보면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혜택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렇다고 우리 남자들이 뭐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혜택은 다 보고 뭐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하는 건 좋지만 배려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그죠?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계속 이렇게 상존하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 테러 발생 빈도가 높은데 그 저번에도 했지만 유럽 국가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무슬림 인구가 많죠. 프랑스가 전체 인구의 약 8% 600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이게 2017년도 자료니까. 그래서 1960년대 그 개발 경제 정책으로 과거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나 튀니지 같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보면은 식민지 지배 역사적 배경하고 관계가 있죠. 언어를 다 프랑스 쓰잖아요. 언어적 문제는 없죠. 그래서 이런 무슬림이 대규모로 이제 프랑스에 유입된 겁니다. 옛날에 프랑스 그 월드컵 때 축구 대표팀 보세요. 전부 흑인들이었죠. 그 전부 이제 이주민 2, 3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주민 이 무슬림들이 프랑스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구조적으로 어쨌든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민자는 기존 프랑스 원주민들보다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새로운 환경 적응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프랑스에 융합 못된 그 무슬림 일부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극단적인 뭐 지하드 이런데 가입을 한다든지 자생적인 테러 세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IS를 비롯한 이런 이슬람 과격 세력과의 전쟁에 깊이 개입해 있는 국가 중에 또 하나라는 점도 이 무슬림들을 자극하는 요인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프랑스가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IS에 대한 공격의 선두에 또 서죠. 미국과 함께. 그래서 3,000회 이상 공습도 하고 이랬습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이런 테러 집단의 또 목표 대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러에 대한 유럽 각국의 대응들을 보면은 유럽 국가들이 전부 각국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편향적으로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동조한 경우가 사실 많았고 지금은 뭐 또 아닌 경우도 많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책에 동조했죠. 그래서 알카에다나 IS의 1차적 표적이 이제 유럽 국가들이 된 겁니다. 프랑스, 독일, 터키 대테러 대응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파리 테러 사건 이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대테러 수사권을 막 강화하고 2016년도에는 사법당국이 살상무기 사용 재량권 또 도청, 감청 확대 이런 테러 방지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니스 테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2016년도에 보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계속 연장했어요. 테러 진압을 해서. 그래서 프랑스가 대테러 특수부대들을 계속 배치해놓고 대외적으로 또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군사작전도 강화하고 그때 이제 항공모함 샤를드골 있죠. 그것도 이제 배치하고 이랬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가장 이제 같이 테러에 맞선 국가 중에 하나가 프랑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제 테러 집단한테는 주요 타겟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로 전투 부대를 신설해가 테러 대응 능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테러 부대를 최강의 무기 체계를 지원하는 지역 경찰, 그 다음에 경찰의 대테러 부대를 지원하고 뭐 이런 어쨌든 또 5년 만에 징병제도 뭐 부활하려고 했답니다. 그 뒤에 내용은 모르겠죠. 부활했는지 아닌지 검토를 했답니다. 그때 2017년도 때 뭐 터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그래서 쭉 이런 자료들이 제가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봤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테러 확산 요인이 뭔지 이 함의된 내용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약하고
오늘은 이 한 번으로 수업을 바로 끝낼 겁니다. 두 번 나눠서 안 하고. 그래서 현재 이제 유럽에서 발생하는 이런 테러 집단 간의 사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테러 집단 간에도 서로 경쟁 심리도 있어요. 서로 자기 테러 집단이 더 강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경쟁적인데, 상대 테러 집단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이 기독교 세력의 군대 철수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집단들이 또 많습니다. IS 같은 경우에는 테러리즘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목표의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IS의 정치권이 국내에서도 보면 자기들 중동에서 국내에서 샤리아, 이게 이슬람 법이죠. 샤리아의 극단적인 어떤 강제로 자기들이 이제 그걸 퍼뜨리려 하죠. 그 다음에 이주민 수용 국가에서 테러리즘을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러리즘 연계망이 정보통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 연계망이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보통신이 이런 쪽으로 악용되니까 사실은 이것도 정보통신이 분야가 우리도 발달했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악용됐을 때 이게 참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러 조직이 목표하는 활동 국가 내에서 최적의 수준의 연계망을 서로 구축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또 이렇게 모형을 서로 만들면서 연계하고 뭐 이렇게 막 어쨌든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리아나 이라크와 같이 사회체제 기반이 약하거나 유럽처럼 다문화나 다민족 공동체 국가에서 이렇게 획일화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범죄 조직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테러 집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요. 그 다음에 또 유럽의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 무슬림들을 기반으로 해서 테러 연계 조직이 또 확대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친척 관계라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지하드 이념을 또 학습시켜 가지고 2세대나 3세대들 그 조직망 속에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러리스트 연계망 안에서 있는 그 종교 이념적인 연대를 계속 이제 강화해 가지고 국적을 초월해서 초국적 그 범죄 조직들이 어쨌든 같이 활동하는 겁니다. 자살폭탄 테러라든지. 테러 집단 내 조직은 서로 제휴도 하고 이렇게도 해요. 또 서로 경쟁도 하지만 제휴도 하고. 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제적으로 테러가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뭔지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제가 찾아본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이렇게 테러가 확산되는 주요 요인을 보면 우선은 역사적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 정책이 요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중동에서 공급을 받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나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카타르라든지 이런 주요 산유국의 내부 정치에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관여해가지고 이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 국가의 정치 군사적 협력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동맹 국가들은 집단적인 무력 행사를 통해서 중동 지역을 통제해 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명분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즉 전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에너지 자원을 점령하려고 한 겁니다. 미국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동 지역 패권을 차지하려고 이라크 어쨌든 침공했고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도 유도했죠. 그죠? 그래서 원인이 그게 이제 난민 사태로까지 발전했고 또 이게 테러로 확산되고 이런 결과를 사실은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공격적인 대중동 정책이 이제
보통 반미 성향의 그 중동 지역의 반미 성향의 지도자를 제거하면서 정부를 재배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의 패권 유지에 적절한 정치적 어떤 구도를 유지한다는 목표였는데 2011년에 튀니지에서 시작된 그 아랍의 봄 이후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사실상 이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통제권을 유지하고자 했는데 이게 중동을 내전과 갈등으로 오히려 화약고로 키우는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IS가 시리아나 이라크나 리비아로 점령지를 크게 확대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알카에다에서 IS로 테러의 구심점이 이제 이동하면서 전략이 이제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 IS가 국가로서 발전하는 필수 조건인 영토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주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 국가나 유럽 각지에 또 테러를 일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주민 수용 국가에 대한 무슬림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하는 전략을 또 펼치고 주로 주말이나 명절에 그럴 때 이제 노려가지고 음식점이나 공연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 이런 데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그래가 테러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을 사회 심리화하려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 유럽인들로 하여금 이슬람 이주민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전략이었습니다. IS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우리가 시사점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미국과 주요 동맹국이 2000년 이후에 유엔의 승인에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렇게 침공한 이후에 중동 지역에서 테러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방주의적인 전략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현지 정권을 붕괴시키고 전쟁 유형을 이제 변화시켰습니다. 테러 같은 형태로, 그죠? 그리고 시리아 내전 종식이 가까운 장래에 사실은 이제 어렵다. 시리아 내전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동을 포함한 주요 패권 국가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겠죠. 테러의 발생 빈도나 또 지역도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그래서 그 이후에 테러 경보를 격상하고 국민보호대책에 또 좀 더 능동적 체제를 사실은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코로나 사태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지만 그전에는 이제 우리도 테러 경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강의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개방적인 우리 한국의 치안 환경이 테러에 사실은 불안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우리 여건에 맞는 테러 방지 전술이 사실 필요하다. 이렇게도 이제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사회 안전이나 사회 안전을 우선시하는 또 경찰 행정이라든지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념이나 체제 가치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의식 교육이 또 국민들 사이에 의식 교육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 글을 우리가 쭉 통해서 보면 요약한 내용을 결론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중동 및 유럽 지역을 넘어서서 러시아에서 테러 사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내의 테러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개연성에 대비해서 대책이 준비되어야 하고 국제적 공조에 필요한 경찰 행정과 또 법적인 절차 또 대테러 통합관리 부서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 테러 유행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남북 대치에 중점을 둔 테러 대응 체계에서 좀 더 새로운 시나리오를 또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테러 작전과 이런 대응 전략과 함께 테러 예방을 위한 전문 정보 분석 기관이 또 필요하다. 운영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테러 홍보와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사회 안정을 위한 국민 통합 개혁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럽에서 지금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 전까지는 주요 이슈가 난민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난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인도주의적 관용 그리고 테러에 대한 공포나 이슬람에 대한 편견, 이런 사회불안적 요소, 이런 게 전부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테러 거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IS의 목표가 이슬람 원리주의 이념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표였죠. 그래서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과 미군으로부터 이렇게 압박을 받아온 수장인 그 IS 지도부들이 대내외적인 전략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을 전 세계로 이제 확산시켜서 무슬림 지하드 연대를 오히려 결속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사실은 아까 제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일기했던 2016년도에 유럽과 터키에서 발생한 여러 테러들을 보면 이런 목적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사회 갈등과 어떤 체제의 어떤 불안정이 확산되면서 테러리즘의 빈도가 이제 높아지는데, 이렇게 극단적 보수화로 돌아가려는 이슬람 이념하고 또 사회주의적인 진보 개념으로 발전하는 유럽이 이제 충돌하면서 한편으로는 중동의 사회 갈등이 유럽으로 이래 옮겨져 가지고 테러나 치안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쿠르드족 문제, 그 다음에 시리아 난민에 따른 사회 불안, 이런 게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테러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코란과 그 다음에 하디스에서 게시된 내용을 의미를 해석할 때 또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가, 이런 이슬람 원리에 대한 어떤 해석의 문제, 이런 게 또 남아 있습니다. 즉 합리주의와 이성적 판단을 통한 대이슬람 전략, 이게 사실은 필요하다. 무조건 압박만 하고 배제하고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국의 대중동 정책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패권주의에 대해서, 우리 미국의 패권주의를 많이 거론하죠. 이 패권주의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미국이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과 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대부분 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더더욱 심하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다. 우리가 한반도라는 지리적 위치, 우리가 그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오히려 할 수 있고, 우리의 지리적 위치를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일방적으로 주변 강대국들한테 우리가 끌려다니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중간자적 위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서구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그 이슬람적 국가들과 그렇게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슬람 문화에 대한 차별도 우리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테러 위험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중동 국가에서도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방 국가라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정책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걸 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심하게 미국 정책에 동조하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괜히 차단이나 봉쇄에 동참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은 테러 위험이 크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대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지리적 위치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원래 여러분 제가 올린 수업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여러분 오늘은 막 듣고 내용을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문화와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도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도 같이 이제 알면서 다문화사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시간이 지금 40분. 아까 앞에 끊긴 거하고 하면은 지금 1시간 넘었죠? 예. 자, 여러분 남은 시간 또 편히 쉬시고요. 계속해서 건강 유지 잘 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